판결 토파 듣기.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일하는 김은영 간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판결들을 요리조리 뜯어보며 이야기하는 판결 토파 듣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신 한상현 선생님과 정민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상현 선생님 요새 학교일 때문에 너무 마음 고생 많으시죠? 좀 그러네요. 뭐가 어지럽고 방향도 안 잡히고 그러네요. 네. 갑자기 법무부가 무슨 속셈인지 느닷없이 사시 전출원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 공부하는 걸 정신없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이야기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거나 또는 너무 이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성숙되지 않는데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그 집회 강경 진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사회에 혼란만 일으키고 그 혼란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회에 뭐 노동계약을 한다든지 뭐 국정교과서 통과시키다든지 그런 꿍꿍이 속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예. 요새 수업은 그럼 하고 계시나요? 정강 다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만 이제 시험이 남아 있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나요, 그냥? 거의 지금 시험을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퇴서를 냈다고 하니까. 네. 예. 네. 사실 이것도 하나의 큰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은 판결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면 뭐 사법시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으니까 그래요? 한번 같이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결정이 좋겠네요, 나왔나요? 예. 결정이? 예. 이렇게 좋은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에 그럼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모욕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모욕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지 않나요? 보통은 그냥 뭐 기분 나쁘다, 뭐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을 하지. 모욕을 당했다,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적이 있거든요. 모욕감을 느낀 적이. 네. 아니 그 우리 둘째 꼬맹이 애가 어릴 때 네.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 참고 녀석 아빠 닮았다 그랬더만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둘째가 딸이죠.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어쩐지 이해가 되는. 에이. 네, 정민현 변호사님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별 모욕을 안 당하고 사셨을 것 같아요. 저요? 아니 그 뭐 사람이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근데 막 그 아직까지 막 기억에 막 남아 있고 이런 거는 없지만 뭐 살면서 이렇게 가끔씩 뭔가 이 정말 씻을 수 없는 뭔가 이 치욕스러움 같은 것들을 느끼는 일들이 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걸 뭐 모욕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네. 저도 저의 감정이 이게 모욕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떠나지 않는 이 정말 치욕 막 이런 것들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 저는 몇 달 전에 나이 먹어서 젊은 애한테 당한 게 정말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아니 또 왜 무슨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네. 앞으로 10년, 20년 더 나이 먹어서는 어떨까 걱정되기도 하고 예, 좀 제가 젊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이랬는데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저를. 전 정말 그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것도 괜히 말했다가 꼰대 소리 들을 것 같고 해서 넘어가는데요. 근데 정말 계속 마음이 남더라고요. 말했다가는 더 큰 모욕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욕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모욕이라는 뜻이 대체 무엇인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어학사전으로 깔보고 욕되게 한다. 참 깔본다 이런 말 참 오랜만에 듣는 그런 말인데요. 근데 이게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이 모욕죄, 이 모욕의 단어의 정의가 또 따로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만 포함되는 게 아닌 거죠. 모욕죄는. 이 모욕이란 거에는. 아니 표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 말이라는 게 이제 뭐 하나의 무슨 완결된 문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뭐 그냥 외마디 무슨 쌍욕을 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돼. 문장이 아니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상징성이 아주 강한 드러나 있는 그 바디랭귀지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언어, 또 글, 예. 또 이제 태도, 행동 이런 예. 것들 다 포함하는 예. 게 그렇죠. 모욕죄일 예.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뭐 단순히 무시했다고 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걸 모욕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아 그래요? 특별한 경우 아닌 한. 그럼 그 제가 느낀 감정은 뭐죠? 그거는 모멸감. 아 모멸감 어렵네요. 모욕과 모멸감은 참. 예. 근데 저희가 모욕죄가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왜냐하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라고 있는데 제가 사법감시센터니까 공익법센터 옆에 앉아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라는 분들이 전화를 해 상담 전화 이렇게 많이 와요. 근데 사실 상담을 저희가 이렇게 딱히 해드릴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어디다 한번 이렇게 말 잘못 해가지고 네. 검찰에서 뭐가 날라오니까 너무 당황하고 하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사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발전했는데 그 발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게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다른 관계 속에서 생기는 충돌이나 갈등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욕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이제 자라면서 언어 사용법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어 사용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그 인격이라든지 또는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 사회적으로 생기는 대립들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 대립을 좀 더 그 깊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듣보잡 오늘 이 사건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상대방을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존재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새로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이 모욕이라는 거는 지금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부딪혀서 뭔가 속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모욕죄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연대도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통계를 보면은 2000년도에 이제 모욕죄로 고소한 게 한 1,800건 정도. 였고 그 중에 한 530명 정도가 이제 기소됐다. 이제 이런 통계가 있는데 2011년, 그러니까 10년 조금 더 지나서 보면은 그게 거의 한 10배 가까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한 12,00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그 중에 한 6,000명 정도가 기소가 되는 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이게 인터넷 발달 뭐 이런 것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죠. 있는 거고 이제 뭐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뭐 격하게 얘기하다가도 뭐 그래 뭐 그러고 말지 뭐지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일들도 이제는 조금 그 역치가 좀 낮아져가지고 고소를 하고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하고 뭐 법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뭔가 해결을 하는 경향이 이제 좀 많이 강해진 거죠. 네. 주로 인터넷 악플러들을 좀 혼내주려고 많이 고소를 하는데 연예인들이 특히 많이 이런 걸 당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연예인들이니까 이게 스포츠 뉴스 뭐 이게 기사 연예 기사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 악플러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써서 한다는 얘기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죄 이런 걸 다 섞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모욕죄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형법 311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알았는데 외웠는데 이번에 하면서 형법 제311조까지 알게 됐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그래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꽤 크네요. 1년 이하의 징역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법정 이제 최고형을 이제 그렇게 정해둔 그렇죠. 거고 징역은 잘 안 거의 뭐 모욕죄로 징역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뭐 대체로 벌금형 벌- 나오는. 이 근데 벌금- 어쨌든 전과자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벌금 전과자 되는 거죠. 벌금형이 이제 나오면 그게 많이들 좀 헷갈리시는 게 이제 모욕죄로 뭐 약식 기소돼 가지고 이제 뭐 되면 벌금 뭐 8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마치 뭐 이렇게 과태료 80만 원 받은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맞아요. 이걸 뭐 굳이 뭐 다투어 그냥 돈 내고 말지 내고 이렇게 말지 생각하시는 그러잖아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 자기 평생 경력에 따라다니는 네. 그렇죠. 그게 되죠. 이게 큰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로 막 무슨 뭐 실형이 나오거나 이런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만 어쨌든 벌금형도 그 전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두 사람 만난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데 두 사람 만난 자리에서 욕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그냥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뭐래요라고 하는 그렇죠. 경우죠. 예, 공연이 사람을 네. 모욕한 자라고 돼 있어서 예, 이 공연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국어 생활에서 하는 이 공연이하고 뜻이 다르네요. 그렇죠. 괜히 이런 뜻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우리- 이런 예, 뜻인 예, 거네요. 네, 공개적으로 네, 다른 사람 공개적으로. 알아듣게. 네. 네. 그래서 둘이 있을 때 뭐 욕하면 모욕죄는 아니고 성립 그냥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네네. 좀 안 좋은 말을 표현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예. 그 자체로 그냥 이 모욕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고소한다고 해서 검찰이 다 기소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고소를 하면은 검찰이 이게 모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판단을 해서 죄가 안 된다면 이제 불기소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고소를 워낙 많이 하고요. 그리고 검찰도 뭐는 모욕이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했다 싶으면 일단 기소하고 뭐 나중에 법원에서 뭐 무죄가 나오든 뭐 아니면 이 사람이랑 잘 합의가 돼가지고 뭐 소를 취하를 하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할 문제고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표현을 썼다 이러면 많이들 기소를 하죠. 네. 예. 근데 그거 참 추상적인 건데 이게 그건 사실 그렇거든요. 주관적이고. 저희들 어릴 때는 이제 영아 사망률이 높고 하니까 네. 애기들한테 이름을 먼저 붙이지 않고 그냥 개똥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이제 그렇게 불면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개똥아 그러면은 모욕일 때가 아니고 모욕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모욕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떤 한 사람 보고 당신 개똥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모욕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네. 판단될 수도 그걸 있겠죠.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뭐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모욕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모욕이라는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모욕을 느꼈다고 볼 것인지 그걸 객관적으로 뭐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 이제 이게 제일 여기서 네. 문제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소를 해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까지 가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참 유명한 사건인데 저희 참여연대 민원 전화가 폭주했던 하나 사례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의 인터넷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썼어요 글을. 참 무슨 일만 터지면 정부를 까고 보는 국민들 노답이네요. 이 노답은 답이 없다 이 뜻이 네, 요새 네. 신조어예요. 혹시 모르실까봐. 네. 어려워요. 네. 그랬더니 답을 댓글 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쓰니 일배충 맞음. 딱 한 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배충. 예, 일배충 맞음. 글쓴이는 일배충의 뜻도 뭐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이게 벌레의 뜻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더니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까지 해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받아서 벌금 50만 원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럼 법원에서 일배라는 말이 욕이라는 뜻이에요? 충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충? 뭐 일배충이라는 표현을 충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쵸, 이 사람 벌레다. 일배 이용자다라고 했다고 해서 뭐 모욕죄로 처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에이 벌레 같은 녀석 그래도 그게 모욕인가? 근데 이게 벌레 같은 녀석은 예,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죠 지금. 그렇죠. 벌레 예. 같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50만 원은 좀 약간 과하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전화가 폭주했었냐면은 이 사람이 글을 쓴 거에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예요. 그 댓글에 또 댓글 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처음 쓴 사람이 70명을 70명을 다 고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들은 전국에 있는 70명들은 이 70명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니까 많이 전화들을 오셔가지고 그때 한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육하는 강좌도 열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기소까지 해서 법원에 가면 벌금인데 물론 전과가 붙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한테는 이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벌금은 그냥 나라가 가져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형사처벌 뭐 벌금 50만 원 이렇게 확정이 되면 민사소송도 제기를 하죠. 이제 확정 판결하고 또 이제 그 소송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들을 들고 민사소송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욕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았으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걸 법원에서도 확인을 해준 거니까 그러면 내가 네 이 댓글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소송까지 안 가고 중간에 검찰에 이제 됐을 때 검찰에 조사 받을 때 합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합의는 가능하죠. 그 합의 금액이 좀 이게 벌금보다 센가요?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뭐 어쨌든 합의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고소를 이제 취하를 하기로 이제 하면은 어쨌든 이 사람은 형사처벌은 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제 들은 사례는 다양하긴 한데 한 7-80만 원 정도 뭐 100만 원 뭐 이 정도를 주고 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전과자가 안 되는 방법으로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벌금형을 받으면은 사립학교 이사를 할 수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몇천만이라도 주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뭐. 이사하고 싶으면. 그렇죠. 실제로 그런 악플러들 보면은 뭐 초등학생들 있지만 또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전문직계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예. 또 다른 사례 보면은 이거는 신문에 많이 나왔던 사례예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글이었는데 이거는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가족들이 오열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옆에다가는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했었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 이 말 써가지고 이거는 정말 모두의 이 정말 공분을 샀던 그 댓글이었는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렇게 나섰어요. 네. 이거는 벌받을 만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사실 그 중형을 받은 모욕죄로는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 뭐 100건에 한 건도 안 될 만한 이제 그런 사안이고 뭐 그 자체가 워낙 사회적으로 이런 표현까지도 용인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막 있었고 어쨌든 뭐 지금 대법원 판례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조금 그 형량을 높여가지고 판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거는 저희 시민단체에서 농성하다가 이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다가 이제 한 분이 말씀을 하신 거죠. 경찰한테 대놓고 저 무식한 놈, 저 뒷문으로 들어온 것 아니야? 저 나쁜 놈 이러면서 무식한 경찰이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원 벌금 30만 원을 아직 1심인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항소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되게 저는 모욕죄가 악용되는 심각한 그렇죠.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모욕죄라는 게 뭐 모욕죄 피해자가 뭐 누가 그거는 뭐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한테도 뭐 욕하면 이제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건데 예전에는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걸로 이제 처벌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집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경찰하고 좀 물리적으로 좀 뭐 충돌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걸 막 방해하고 이런 공무집행 방해가 됐는데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는 법원에서 아무튼 그 폭을 많이 좁혀놨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거 방해해도 공무집행 방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좁혀놓으니까 경찰에서 이제 모욕죄를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뭐 좀 막 항의를 하면서 조금 뭐 경찰한테 좀 격하게 얘기를 하고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은 모욕죄로 경찰 개인이 고소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처벌받는 사례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도 딱 그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경찰 그러면 공권력인데도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기소를 하고. 사실 그 경찰도 한편으로는 공권력의 주체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인격을 가진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뭐 집회 시위 같은 그런 조직적인 그런 상황이 뭐 몰라도 이제 지구대 근무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몸으로 그걸 전부 다 감당해야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서 만드는 그 고안한 게 공무집행 방해, 그런 모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모욕죄로 고소한다든지 개인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경찰이 좀 더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그런 그 주치자가 왔을 때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경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단순히 개별적인 경찰이 네가 알아서 저 사람을 처리를 하되 혹시 그 처리하는 과정에 뭔가 좀 폭력을 당했으면 폭행죄로 고소해버리고 모욕을 당했으면 모욕죄로 고소해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공권력답게 행사하지 않고 그 과정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넘겨버린 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그 뭐 어떻게 보면 전시대적인 그런 경찰의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경찰관한테 욕하면 넘어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조금 별난 경찰한테 그냥 뭐 아주 살짝 한번 그냥 대들었다가 그냥 잡혀가는 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경찰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모욕을 해서 경찰들을 기소한 이게 통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을 피하려고 지금 모욕죄로 다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어쨌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공권력 바로 세우기 막 이제 이런 네. 것들을 기치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그렇죠. 뭐 일단 다 구속한다 막 이런 식의 네. 막 지침을 막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뭐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모욕죄, 경찰에 대한 모욕도. 네, 사실 공권력 바로 세우기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억압적으로 밀어붙인다고 공권력이 확립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공권력이 폭력화되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저항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이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야 될 길은 안 가고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마지막 사례 또 볼까요? 이것도 참 많이 나왔던 건데 좀 몇 년 전이긴 한데 진중권 교수가 변희재 대표한테 했던 얘기인데 이게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 게시판이었어요. 사실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걸 또 변희재 이분이 또 보고 이렇게 한 건데 제목이 가엾은 조선일보 이런 내용이었고 내용은 조중동은 왜 이 함량 미달에 듣보잡을 키워줄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 듣보잡이란 단어가 이때 한창 유행했던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듣보잡의 뜻은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근데 요새는 이 단어 잘 안 쓰죠. 이때 아마 유죄 판결 받아서 안 쓰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 시기에 이 진중권 교수님이 이 변희재 씨를 한창 변듣보라고 이렇게 하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글들을 썼어요. 이렇게 써서 게시판에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좀 써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벌금 300만 원. 이거는 이제 모욕죄만이 아니고 아까 모욕죄는 200만 원까지라고 했는데 명예훼손도 포함돼가지고 3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재판 대법원까지 3심하는 동안에 이 진중권 선생님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이 모욕죄가 과연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어요. 이게 형법 제311조 위헌 소원 그래서 2013년 6월에 나온 결정인데요.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부분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일단 아마 결론을 먼저 말씀 아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합헌이다. 헌법에 맞다. 기본권 침해 아니다. 이런 거였고 반대 의견을 내신 분, 아니 위헌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헌법재판관 한 3분 정도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6대3으로 합헌 결정이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요. 그 5대3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요? 한 명이 5대3 아마 그렇죠. 뭐 그때 안 계셨는지. 예, 맞아요. 뭐 8명으로 나와 같은데. 있더라고요, 이름이. 원래는 이제 헌법소원에서 이제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9명 중에 6명 이상이 이게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어쨌든 3명만 위헌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결정을 한 걸 보면은 두 가지가 이거 너무 주관적인 감정인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형사 처벌을 꼭 해야 되나. 너무 과잉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건데 저는 모욕죄 이것도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다는 걸 참 놀라운 흥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말 못하게 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터져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의 이야기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표현의 자유죠. 예. 이제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밀턴 같은 사람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가 진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진리인지 아닌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반대되는 논의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민주사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야지 국가 정책이 제대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야지 그게 사는 맛이 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말도 못하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인격의 발현이라는 거죠. 자기 인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거꾸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자기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건 또 관용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표현의 자유는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생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은 이것만 침해하면 거의 대부분 유형 판결 나올 정도이거든요. 그만큼 보호를 많이 해줘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할 때는 상당히 신중할 걸 요구하고 있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나 크게 다름이 없는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번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헌재 결정문이 2013년 결정이었는데 3년 전,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한번 모욕죄에 대해서 판단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9대 0으로 합헌.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때는 이제 모욕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분이 없었어요. 그럼 그만큼 또 이게 사회가 발달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모욕죄가 남용되거나 아무튼 이 모욕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어느 정도 그렇죠.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013년 결정에서는 이제 세 명이 이제 헌법재판소장님도 이제 위헌이라고 이제 보셨죠. 소장이 소수 의견에 들어가는 게 좀 예외적이죠. 이번에 소수 의견 내신 분이 박한철, 김희수, 강일원 이 세 분이신데 진짜 그러네. 헌법재판소장님. 그래서 이게 뭐 하셨네요. 모르죠. 이제 한 4, 5년 또 있다가 또 헌재에서 한번 또 결정을 할 때는 혹시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3년, 4년 텀을 두고 이렇게 한 번씩 해야지 점점 바뀔 것 같아요. 9대 0은 굉장히 놀라우네요. 전원이 다 이거를 합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의 자유를 이게 어디까지 보장을 해야 되죠? 이게 근데 뭐 아무 무한대로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 헌법이라든가 뭐 형법에도 이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표현의 자유라고 뭐 무한정 뭐 허용돼도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이제 다만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무슨 말을 할 때 늘 이렇게 아주 정제되고 순화된 방식으로만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른 언어 생활만 어떤 때는 정말 기분 나쁘면 막 욕도 하고 뭐 이제 그렇죠.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제 방식인 건데 그러면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거북한 표현을 했다고 해갖고 이거를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조금 과하다 싶은 그리고 조금 불편하다 싶은 표현들까지도 일단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컨셉이라서 이제 그걸 좀 전제로 해서 좀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있죠. 주로 이제 모욕죄 대상이 되는 게 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한 몇 가지의 단어로 압축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을 논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말하지 싫거나 또는 뭐 그런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욕 한마디로 자기 의사나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욕을 한다는 것 또는 모욕을 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이 사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이죠. 근데 당한 사람은 이게 분이 안 풀리는데 형사처벌 안 하고 뭘 해야 되나요? 이게 그냥 같이 욕하면 안 되나요? 같이 욕하고. 그렇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욕을 먹었으면 또 자기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뭐 반격을 하고 뭐 그 과정에서 조금 뭐 오해를 뭐 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사실 많은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이제 옛날에 제 친척 애가 하나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가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럼 너도 욕해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쫓아나가더만은 그 친구 보고 욕 그래요. 아 참. 썰렁했습니다. 네, 썰렁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나한테 욕했다고 국가에 재처벌해 달라고 이제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좀 과한 일이 될 수 있고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요. 과연 모욕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모욕이라는 게 이제 상대방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는 감정의 영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분 나쁘고 어떤 데는 기분 안 나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모욕한 것이고 어떤 때는 아니다.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불분명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말을 할 때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어떨까 이 계속 검열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말을 못 하게 되고 결국은 표현의 자유가 죽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일 먼저 다뤘던 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재형법정주의라는 헌법 원칙의 가장 큰 틀인데요. 그 국민들을 형벌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 조항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허용되고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라는 게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욕이라는 거는 뭐 모욕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대충 뭐 이렇고 저렇고 구분해 가는데 과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모욕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청구인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형사처벌 아까 좀 너무 부당하다, 뭐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은 그러면 모욕죄라는 게 없나요? 형법에? 대체로 영어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나르는 문제잖아요. 명예훼손도 마찬가지고요, 모욕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영업방해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명예라든지 또는 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침해한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 논거는 뭐냐면 간통죄는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의 사랑의 문제인데 왜 거기에 국가가 들어가 가지고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느냐. 두 사람 사이 맡기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명예의 문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욕했으면 두 사람 사이에서 처리하면 되지. 국가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교도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모욕죄를 두고 있는 나라들도 사실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근데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는 점차 이제 모욕죄는 좀 폐지를 하는 쪽으로 법들을 다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런 뭐 패러디도 많이 하고 풍자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듣보잡이니 일배충이니 하는데 아까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그 희생자들 택배처럼 어떤 성별이나 종교라든가 장애 뭐 이런 것 등등 인종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혐오적으로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거 처벌하고 싶은데 이것도 그러면 봐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모욕의 경우와 혐오 발언의 경우는 또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혐오 발언. 예. 사회적으로 여태까지 그 소수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이 사회 일원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든지 또는 여성차별적인 발언이라면 장애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 자체는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폭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혐오 발언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차별 행위다. 그래서 뭔가 제재를 하자라는 그런 그 요청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과 개인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나라님이 나서 가지고 그 법원에서 재판까지 하면서 처벌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딱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고 생각이 나는 게 과연 모욕죄를 두는 게 이 모욕을 당한 사람 감정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냐. 이제 헌법재판소도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관적인 감정을 다쳤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사실 그렇죠. 어떤 예측 가능성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헌재에서도 그렇고 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모욕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가 이제 저하되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김준건 씨가 그 변희재 씨를 듣보잡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본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변희재 씨를 듣보잡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모욕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진중권 씨가 변희재한테 듣보잡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듣보잡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면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이런 건데 그 명예훼손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는 뭐 예전에 이혼을 2번 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제3자가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예전에 이혼을 2번 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뭔가 저해될 수도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은 옛날에 마약에 쩔어 살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수 있잖아. 아, 몰랐는데 저 사람이 그런 과거를 갖고 있던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개새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여기서 이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는데. 괜찮아요. 공중파가 아니니까. 그래요? 예, 하면 안 돼요? 이렇게는? 팟캐스트인데. 네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가 누구한테 이제 개새끼라고 한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큰일 나죠. 외부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거는 사실 조금 말이 이상하다는 거죠. 예. 이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이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허위 사실 유포죄 같은 거죠. 같은 건가요? 아니요, 조금 다르죠. 또 달라요?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허위 사실 유포죄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또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것도 정말 문제거든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처벌 당할까봐 말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지금 명예훼손죄랑 이 모욕죄를 그러니까 특히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적시한 이 명예훼손 이 부분은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하시고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범위를 상당히 좀 줄여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법이 이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하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 둘 다 처벌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허위 사실이 아닌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멀쩡하게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 직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불필요하게 그 사람의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 얘기를 하는 경우에 아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아마 그런 것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으로 뭔가 좀 한정을 한다든지 조금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그냥 다 처벌을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법 자체가 좀 이 구성 요건이 너무 넓기 때문에 조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이제 명예훼손하는 경우도 좀 조금 처벌의 범위를 좀 좁히는 것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별로 안 하는데요. 이제
그 빚을 얻었는데 빚을 못 갚는 경우에 이제 채권자가 이제 그 채권 주심회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 주심회사가 이제 그 채무자 직장에 찾아가 가지고 막 행패를 부려요. 너 왜 빚 얻어놓고 안 갚느냐고. 지금 벌써 몇 년째 뭐 이자도 거의 안 내고 뭐 얼마를 빌려가고 어떻다고 막 떠들거든요. 사실 요거는 이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처벌돼요. 그런 행위는. 왜냐하면 금융정보는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 보호할 거는 보호하고 그 외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민사소송을 하는 거는 또 별도로 하더라도 굳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뭐 그 공익보센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특히 지금 양자가 두 사람 간의 사인 간의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참여연대 관심을 또 많이 갖는 부분은 물론 이것도 있지만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 말할 때 다 모욕죄로 얘기 나오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 이런 걸로 다 걸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막음 소송 뭐 입막음 정부가 우리를 입막음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현황을 보고서를 낸 적도 있었죠. 예, 그 아마 한 두세 번 아마 계속 이제 1년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번 냈던 것 하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입막음 소송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정부 기관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뭔가 비판적인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소송의 형식으로 이제 뭔가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무슨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뭐 모욕으로 뭐 고소를 한다든지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저희가 뭐 외국에서는 이걸 뭐 슬랩이라는 뭐 표현을 쓰긴 하는데 무슨 뜻이죠? 그게 슬랩이? 그 뭐 굳이 이제 번역을 하면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말이 좀 어렵고 그래서 입막음 훨씬 와닿네요. 입막음 소송이 사실 맞는 와닿네요, 말이죠. 정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입막음 소송이라고 이제 이걸 부르고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뭔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조금 그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걸 조금 계속 알리고 있는 거죠. 사례가 좀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사례가 제가 이 보고서 쓰는 거를 했던 것 같은데 직접 하셨던데 기억이 막 기억이. 예. 근데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워낙 기억도 잘 안 많죠. 날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뭐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산케이 신문에서 그렇죠. 예. 뭐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이제 이게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날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전적으로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에 그 대해서 청와대가 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세월호 뭐 비슷한 건데 그 뭐 홍가혜 씨가 이제 그 뭐 거기서 조금 구조 작업에 대해서 조금 뭐 문제 제기를 하는 인터뷰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해경이 고소한 거죠. 그렇죠. 이제 해경 아마 그 간부들이 아마 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아마 했을 거예요. 뭐 해경 간부들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뭐 어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뭐 그렇게 됐겠지만 사실 이게요 이런 소송들이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하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죠. 사실 법원에 쫓아가 다니고 또는 검찰이 소환해서 불려다니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뭔가 자칫 잘못되면은 자기의 어떤 경력 자체가 다 망가지고 인생이 비틀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어떻게 자칫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뭐 소송 민사소송 형태로는 뭐 그냥 그 뭡니까 위자료 형태로 덮어 쓰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뭐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걸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저 높은 사람들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 전체의 입을 가려버리는 거죠. 옛날 근인주의 체제에서는 사실 뭐 그런 좀 기분 나쁜 높은 분이 보시기에 기분 나쁜 이야기 있으면은 뭐 지금은 국정원이죠. 중앙정보부 와가지고 그냥 두드려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그 거의 뭐 노골적인 폭력은 이제는 행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을 막을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가 된 거죠.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던 분들을 만나 보면
그게 뭐 나중에 이제 뭐 잘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뭐 취하를 했든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에 댓글을 안 그쵸. 쓰는 예.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괜히 또 썼다가 이런 그 뭐 낭패를 또 이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사실은 위축 효과라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무죄 판결을 받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그런 아주 지리한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그쵸. 것 검찰에 자체가 가고 뭐 법정에 가고 이런 엄청난 정말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그러면 괜히 문제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이제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저만 해도 페이스북 자주 하는데요. 거기 글 쓸 때는 자기 금요를 꽤 많이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아주 정제된 표현만 아. 하고 있습니다. 좀 거침없이 쓰시는구나 이랬더니 다 이게 하셨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많은 사람한테 퍼져나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인터넷상에 이제 어떤 자기 그 글 같은 걸 자꾸 이제 되짚어 보는 거는 이거는 윤리거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인격을 존중하는 윤리인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윤리의 그 실천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모욕죄로 잡히다 갈까 뭐 처벌받을까 겁이 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결코 좋은 형태가 아니죠.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욕죄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건데 꼭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 사실 처벌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전에 한번 국민참여재판으로 모욕죄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검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굳이 이런 표현까지 했어야 되는 거냐. 근데 사실 그건 법정에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표현까지 처벌해야 뭐 되느냐라고 그런 표현 이야기가 말고도 되는 건데.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 아주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게 처벌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수사기관도 좀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민현 변호사님 어쨌든 이 형법 311조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데 이게 다른 변호사분들 예를 들어 약간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이런 변호사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욕죄라는 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쓰이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뭐 이게 진보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 처벌받게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깊이 이제 있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모욕죄 그냥 둬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지 않을까? 모욕죄를 두되 좀 약간 제한적으로 좁혀서 꼭 처벌해야 할 것만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폐지보다는. 근데 이제 모욕죄를 두는 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표현이 모욕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 음란물이 뭐냐,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연방대법관 한 사람 한 말이 내가 보면 안다.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모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딱 객관적으로 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냥 두리뭉술이 하니까 법관이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모호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없애고 오히려 정말 아주 심하게 자기 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충격이 받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식으로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사제 광고는 뭐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법으로서 내 표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적정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손상당한 인격을 복원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외국의 사례도 아까 외국에도 뭐 점점 국제적인 추세가 이제 이 모욕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유엔에서도 저희 이게 대한민국의 이 자위권에 대해서 심사하면서 권고를 내렸죠. 워낙 남용되고 있으니까 이제 자위권위원회죠. 이 자위권위원회에서 한국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좀 절제하라. 뭐 그런 식의 그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데 자유권위원회에서 이런 권고를 내렸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법에 적용이 되나요? 이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강제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권고라고 했으니까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국제인권법상 이게 또 무슨 사실 그런 거거든요. 집안의 어른이 네. 이제 그 어른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런 거는 나쁜 행동이야 고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고치는 게 맞잖아요. 그 이제 유엔 그 자유권위원회에서 권고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인권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민주국가라면 그런 그 국제사회의 권고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고쳐 나가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하여튼 그런 그 권고가 나오면은 그거는 권고일 뿐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쵸, 그래서 나는 못 구속력이 듣겠다. 없어서.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문에 보면은 그 국제인권 기준 이 아까 위헌이라고 네. 한 그 의견들을 보면 국제인권 기준 얘기가 나와서 네. 좀 약간 국제인권 기준 얘기를 한 게 좀 약간 놀라웠어요. 다른 입법례 이런 나라의 입법례 같은 건 얘기하지만 아니 그 이분들이 그 김인수 재판관 빼고 예, 나머지 두 분 재판관은 뭐 국가보안법이나 뭐 그런 거 이야기할 때는 국제인권 그러니까. 기준 이야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네. 이거 이렇게 좀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이 법학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안 하지만 이 법이 자꾸 기거리 코거리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대 입장은 이 모욕죄는 없어져야 된다. 형사 처벌은 안 된다. 뭐 손해배상 소송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해야 될지 이렇게까지 국가가 여기 끼어들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모욕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더 뭐 이건 꼭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 빠뜨린 얘기 이런 얘기는 없으세요? 사실 이 모욕의 문제는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모욕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좋은 말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욕을 하면서 싸운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뭐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1대 99의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고에 몰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되는 사회 여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욕죄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날로 핍박해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드러나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 그렇게 보면은 좀 이 모욕죄 그 고소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법을 하는 사람들 뭐 또는 정부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단순히 형사처벌로서 처리할 게 아니고 이런 갈등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야 될 때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전에 봄이었죠. 전수환 전 대법관님 모셔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 주제가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였는데요. 그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중에서 했던 좋은 판결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좋은 판결을 위해서는 좋은 입법이 돼야 된다. 이게 모욕죄가 있으니까 어쨌든 법관들은 검사들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가 2012년에 이 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안을 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빨리 19대 가기 전에 좀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참 딱한 게요. 우리나라 국회는 특히 형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법 그 개정안이 나오면은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법무부 눈치를 봐요.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무관 부서, 행정부서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 행정부에서 이거는 개정해도 됩니다 하면 그때부터 논의를 하고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껴두고 그래요. 사실 이 모욕죄나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쫓아가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국회가 자기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중요한 입법의 기능들이 국회가 아니라 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좀 국회의원들이 물론 뭐 총선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틈틈틈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19대 국회 이제 끝나가고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 안타깝네요. 입법 청문한 거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20대 국회로도 넘어가는 건데 다시 또 입법청 운동하고 또 그래야 되겠네요. 예. 공익법센터에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뭐 이 모욕죄 조항 남용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좀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경우는 그 사건의 이제 변론을 직접 이제 만든 경우도 있고 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뭐 한 가지 또 좀 소개를 하자면 그 4월에 세월호 1주기 때 어떤 이제 젊은이가 그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다 들고 일어나고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결국 일종의 국기 모욕이죠. 그렇죠. 이제 그것도 뭐 국기 정확히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이제 국기를 태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헌법재판소에 좀 가지고 가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공익법센터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은 그 프리덤 하우스 같은 그 세계 인권 단체들 이 인권 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의 그 표현의 자유 지수를 평가할 때 나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 뭐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뭐 100위가 넘어가고 뭐 이런 정도까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이루어낸 민주화의 성과들을 일거에 그냥 무너뜨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뭐 정부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의 입을 되도록이면 막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국민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 권력이 영원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에게 그 손해가 되는 그 행동일 수밖에 없거든요. 입을 말하는 걸 그 저지당한 금지당한 국민들의 분노는 쌓이면 쌓였지 그게 없어지지는 않는 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 지난번 그 민중 총궐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죠. 국민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 왜 그 대통령이 막고 그 정부가 막고 나서는지 그거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금 이 모욕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국민들의 입을 막는 아주 작은 수단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부터 물꼬를 터나가야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들이 열릴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 결정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 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죠. 네. 정말 답답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모욕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소개 좀 몇 개 해드릴게요. 그 최근에 김영란 전 대법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시죠. 그분이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이요.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이래서 그 대법관 시절에 그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직접 관여했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들 10개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쓰신 책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판결 토파 듣기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으시면 이 책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연대가 낸 책도 있어요. 이참에 같이 홍보해 드릴게요. 2005년부터 2014년 이 10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이제 주요한 판결들을 비평하는 칼럼을 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판결문을 읽고 이런 거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칼럼들은 좀 대중적으로 썼으니까 좀 읽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럼 모음집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제목은 좀 어려운데 사실 내용은 쉽습니다. 제목이 내용보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목을 출판사에서 이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대체 사실 그 판결 비평인데요. 그러니까 법률가의 관점에서 판결을 비평한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게 뭐 법 이런 골치 아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시민들은 과연 이 판결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인 선생님이 쓰신 글들도 있습니다. 네, 2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17년째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도 판결 대 판결 이래가지고 같은 주제인데 약간
다르게 법 적용한 이런 아니면 판단이 다른 이런 네. 것들을 책으로 내셨어요. 설명을 좀 쉽게 하는 책들을요. 판결 대 판결.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이런 부제를 달고 나온 책인데요. 연말이고 또 바쁘시겠다. 연말 송년회 때문에 바쁘시죠. 하지만 또 연말 또 편안히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지내실 분들 여가 시간 있을 때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